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오래된 시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약속 하나를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멈춘 시계 속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회중시계 하나가 놓여 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시계는 은빛 광택이 바랜 지 오래였다.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고 유리 표면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금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었다. 뒷면의 조각은 세월에 닳아 거의 지워질 지경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하게 이니셜이 보였다. K, H, L.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여전히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시계 표면에 닿으면 작은 무지개가 피어났다. 금간 유리를 통과한 빛이 만들어낸 우연한 아름다움이었다. 이 시계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시계 수리공으로 사셨다. 작은 골목 안쪽,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자리한 가게였다. 영혼시계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나무 틀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진열장도 오래됐고 유리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곳엔 언제나 시계 소리가 가득했다. 째깍째깍, 똑딱똑딱, 땡그랑땡그랑. 크고 작은 시계들이 각자의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 선반 위에 탁상시계, 유리장 안에 회중시계들. 모두 제각각 다른 소리를 냈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았다. 어릴 적 나는 그 가게가 싫었다. 어둡고 좁았으며 먼지 냄새가 났다. 친구들은 밝고 넓은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놀았지만 나는 방과 후면 아버지의 가게로 가야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게 문을 열면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고 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다. 그저 확대경을 낀 채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앉아 계셨다. 핀셋으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부품을 집어 올리고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모습. 그게 아버지의 하루였다. 나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다. 가끔 고개를 들면 아버지의 옆모습이 보였다. 허리를 구부린 채 시계와 마주하고 계신 모습. 주름진 손, 두꺼운 안경,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아버지는 시계를 고칠 때면 숨소리마저 줄이는 것 같았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손님이 오면 아버지는 일어나 시계를 받아들었다. 언제부터 멈췄습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물에 빠뜨렸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는 시계를 이리저리 살폈다. 귀에 가까이 대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빛에 비춰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한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은 봐야겠습니다. 이건 부품을 구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유를 두고 말씀하셨다.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손님이 급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제대로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만 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내게 건넨 말이 있었다. 12살 되던 해봄이었다. 그날도 나는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진로조사를 해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연필을 입에 물고 멍하니 있는데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다. 이 시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계시던 회중시계를 내게 내밀었다. 바로 그 은빛 시계였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다. 유리에 금도 없었고 표면도 더 반짝였다. 당시 12살이던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계는 그냥 시계일 뿐인데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시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일까? 아니면 시계를 소중히 다루라는 뜻일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로마 숫자로 새겨진 시간, 우아하게 휘어진 초침과 분침. 초침은 가늘고 길었으며 끝에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다. 분침과 시침은 약간 굵었고 밤에 빛나는 야광 도료가 칠해져 있었다. 다이얼 중앙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 할아버지 시계예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다. 그 위로 또 그 위 할아버지 것이었지. 그럼 엄청 오래된 거네요? 그렇지. 100년도 넘었을 거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안에 100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니 신기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 될지 몰랐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점점 아버지의 가게에서 멀어졌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에 매달렸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들를 시간도 없어졌다. 가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게에 앉아 시계를 고치고 계셨다. 가끔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미세한 금속 가루가 끼어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날카로운 부품에 긁힌 상처, 드라이버에 찔린 상처, 오래되어 굳어진 상처들.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셨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더 나은 일을 찾기를 바라셨다. 시계방은 돈이 되지 않았다. 수리비도 비싸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시계가 고장나면 고치지 않고 그냥 새로 샀다. 특히 싼 전자시계들은 수리비가 새 시계보다 비쌌다. 아버지, 이 일 계속하실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물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진로 상담을 받고 온 날이었다. 선생님은 내게 부모님의 직업을 물었고 나는 시계 수리공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보기 드문 직업이네라고만 하셨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게 내 시간이니까.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나는 그 대답이 불만스러웠다. 왜 더 나은 일을 찾지 않으시는지, 왜 이 낡은 가게를 지키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을 볼 수 있는데 누가 시계를 차고 다니나? 누가 고장난 시계를 고치러 오나?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원래 대화가 많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식사는 했느냐? 학교는 어떠냐? 공부는 잘 되느냐? 그런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경영학과에 합격했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신문을 보시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아쉬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 같은 것도. 하지만 금세 표정을 거두시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축하한다. 나는 안도했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혹시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 어머니도 기뻐하셨다.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다. 짐을 싸던 날 밤 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나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손에는 그 회중 시계가 들려 있었다. 이건 내 시간이다. 아버지는 시계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시계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묵직한 무게감, 매끈한 표면, 그리고 안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째깍거림.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시계를 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다.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미 등을 돌리고 계셨다. 아버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방을 나가고 계셨다. 등이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문틈 사이로 사라졌다. 복도의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사라졌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20살의 얼굴. 앞으로 뻗어나갈 일만 남은 젊은 얼굴. 나는 시계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쌌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눈부셨다. 대학 캠퍼스는 넓었고 사람들은 활기찼으며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강의를 듣고 동아리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고향의 좁은 골목과 낡은 시계 가게는 점점 기억 속으로 멀어졌다. 시계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처음에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물었다. 그거 골동품이야? 멋있다. 응, 아버지가 주신 거야. 와, 진짜 오래됐어 보인다. 얼마나 된 거야? 100년 넘었대. 룸메이트는 감탄했다. 하지만 나는 시계를 서랍에 넣어버렸다. 왜인지 모르게 시계를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여기는 서울이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걸까?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시계가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다.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여전히 가게에 계셨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습, 같은 일상. 나는 이틀 정도 머물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졸업 후 나는 회사에 취직했다.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승진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동기들보다 먼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다. 월급도 올랐고 적금도 들었으며 차도 샀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왔다. 어느새 나는 부장이 되어 있었다. 팀원들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상대하고 실적을 올리는 게 내 일이었다. 바빴고 피곤했지만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 고향에는 몇 번 내려가지 못했다. 명절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 몸 건강히 지내거라.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응, 걱정 말아라. 짧은 통화였다. 할 말이 별로 없었다. 나는 서울 생활을, 아버지는 가게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끊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가 더 길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물으셨다. 밥은 잘 먹냐? 결혼은 언제 하냐? 건강은 괜찮으냐? 아버지는 더 이상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내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편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으니까. 아버지도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으니까. 어느 가을날 전화가 왔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나는 짜증이 났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신가요? 차분한 목소리의 간호사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네, 그런데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지금 어디라고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주소는. 나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팀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다행히 1시간 뒤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다. 나는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정확히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게에서 들리던 시계 소리, 아버지의 구분 등, 기름 냄새가 배인 손, 그리고 그 회중시계. 문득 그 시계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울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정확히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안타깝지만 2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불과 1달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셨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하얗게 변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평온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굳게 담은 입술. 마치 잠든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시계를 만지며 살아온 손. 그 손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아버지의 친구는 많지 않았다. 몇몇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된 손님 몇 분이 조문을 왔다. 그들은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고, 성실한 장인이었다고 말했다. 아버님 손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몇십 년 된 시계도 뚝딱 고쳐내시더라고. 한 번은 아무도 못 고친다던 회중시계를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과묵하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수리비도 안 받으시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나는 고개만 숙였다. 내가 알던 아버지와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왠지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오셨을까? 가게를 정리하러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기름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여전히 시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어떤 것은 멈춰 있었고 어떤 것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분해된 시계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시던 것이었다. 부품들이 흰 천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톱니바퀴, 태엽, 작은 나사들. 아버지는 항상 부품을 정리정돈하시며 작업하셨다. 어떤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공구들과 부품들이 가득했다. 핀셋, 드라이버, 확대경, 기름병들. 모두 아버지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다. 수리한 시계들의 기록이었다. 날짜, 손님 이름, 시계 종류, 증상, 수리 내용, 수리비.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몇십 년치 기록이었다. 1985년 3월 2일. 김영수님. 괴종시계. 태엽 고장. 부품 교체. 5,000원. 1985년 3월 15일. 박순자님. 회중시계. 유리 파손. 유리 교체. 무료 형편이 어려우심.
1985년 4월 7일. 최민호님. 손목시계. 방수 불량. 패킹 교체. 3,000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삶이 펼쳐졌다. 수십 년간 수백 개의 시계를 수천 번의 손길로 고쳐온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기억하는 도구다. 사람들은 시계를 보며 약속을 떠올리고 기다림을 견디고 그리움을 달랜다. 할아버지가 주신 시계, 첫 월급으로 산 시계, 사랑하는 사람이 준 시계. 각각의 시계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시계를 고치는 일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되살리는 일이다.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이 길을 걷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 이 노트를 읽는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오래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떨어진 눈물방울이 노트 표지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왜 평생 그 가게를 지키셨는지, 왜 낡은 시계들을 정성껏 고치셨는지.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아버지만의 시간을 사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만의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회중시계를 찾았다. 서울집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짐 속 어딘가로 사라졌다. 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책장, 창고. 1시간을 뒤진 끝에 창고 구석 낡은 상자 안에서 시계를 찾았다.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꺼내서 닦아보니 여전히 그 은빛 광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다. 초침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3시 17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의사가 말한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간. 오후 3시 17분.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이 시계를 생각하신 걸까? 100년을 함께한 시계.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아들에게 전해준 시계. 그 시계가 아버지가 떠난 순간 멈춰버렸다. 나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버지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멈춘 시간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 같았다. 시계를 고치면 그 순간마저 지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시계를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숙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쪽,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세월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일했다. 승진도 했고 결혼도 했으며 아이도 낳았다. 딸이었다. 예쁘고 건강한 딸.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는 잘 자라주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서랍을 열고 그 시계를 바라보곤 했다. 멈춘 시간. 변하지 않는 3시 17분. 그것은 내게 일종의 위안이었다. 아버지는 그 시간 속에 여전히 살아계셨다. 늙지도 아프지도 않은 채로.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계셨다.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나이가 되었다. 65. 정년을 5년 남긴 나이. 회사에서는 은퇴 준비를 하라고 했다. 후배들을 양성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했다. 나는 어느새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부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도 주름이 생겨 있었다. 눈가에 잔주름, 이마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패인 선들.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다. 얼굴도 처지고 목에도 주름이 생겼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딸아이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학교에서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한다며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왔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딸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게. 할아버지는 시계를 고치는 분이셨단다. 아주 훌륭한 장인이셨지. 시계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워치 차잖아요. 할아버지도 스마트워치 고치셨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할아버지는 옛날 시계를 고치셨어. 태엽으로 가는 시계, 진자 시계, 그런 거. 와, 신기하다. 그럼 아빠도 시계 고칠 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아니, 아빠는 못해. 배우지 못했어. 왜요? 왜일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시계를 꺼내보았다. 여전히 3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시간.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초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다. 마치 살아나려는 듯 멈춰있던 초침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었다. 그리고 들렸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째깍거림. 시계가 살아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5년 넘게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다니. 배터리도 없는 태엽식 시계인데. 누가 태엽을 감은 것도 아닌데. 고장난 줄 알았던 시계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나는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지켜보았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움직였다. 느렸지만 확실했다. 3시 17분에서 18분으로. 그리고 19분으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치 아버지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제 괜찮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 멈춰있지 말고 살아가거라.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오래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나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여전히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나는 작은 소리로 불렀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의 삶을. 그저 낡고 초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살아오신 거였죠. 누군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며.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째깍거렸다.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승진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나 자신의 시간. 초침이 계속 움직였다. 3시 20분, 21분, 22분.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군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나는 시계를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계를 통해 나는 아버지와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멈춰있던 내 시간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조기 퇴직 신청서를 냈다. 동료들은 놀랐다. 정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퇴직금도 깎이는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제 시간을 살아보려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더 낡았고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 기름 냄새, 먼지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시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멈춘 시계들, 태엽이 다 풀린 시계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계들.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다. 작업대를 닦고 공구들을 정리했다. 오래된 시계들을 하나씩 내려 닦았다. 어떤 것은 작동하고 있었고 어떤 것은 멈춰 있었다. 나는 책을 사서 시계 수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문 서적을 주문했다. 쉽지 않았다. 부품은 작고 정교했으며 조금만 실수해도 망가졌다. 손이 떨렸고 눈도 침침했다. 확대경을 쓰고도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이 일을 하셨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 시계와 씨름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배터리 교체, 시계줄 교체, 유리 교체.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태엽을 감는 법, 부품을 분해하는 법, 조립하는 법. 손에 익기 시작했다. 고쳐진 시계가 다시 째깍거릴 때마다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다.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느낌.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새 간판을 달았다. 영원시계점 -2대째 이어가는 시계 수리.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만 보고 갔다. 요즘 누가 시계를 고치나, 그냥 새로 사는 게 싸지. 하지만 조금씩 소문이 났다. 예전에 아버지께 시계를 맡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아드님이 가게를 이으셨다면서요? 한 할아버지가 낡은 회중시계를 들고 오셨다. 네, 아직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몇십 년 전에 고쳐주신 시계인데 또 멈췄네요.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무거운 금속의 감촉. 이 시계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계를 분해하고 부품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기름을 치고 다시 조립했다. 사흘이 걸렸다. 할아버지가 찾으러 오셨을 때 시계는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와, 고쳤네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시계를 귀에 대었다. 이 소리 좀 들어봐요. 째깍째깍. 얼마 만에 듣는 소린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수리비를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장부를 펼쳐 확인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받으신 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돈을 내셨다. 아버님을 닮으셨네요. 가격도 착하고 솜씨도 좋고. 그렇게 손님이 하나씩 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의 손목시계를 가져오셨다. 젊은 부부가 결혼 선물로 받은 벽시계를 가져왔다. 대학생이 할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가져왔다. 각각의 시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몸에 지니고 계셨대요. 이 시계는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준 시계인데 고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시계들을 정성껏 고쳤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이자 기억이며 약속이었다. 시계를 고치는 일은 기계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작업을 멈추고 그 회중시계를 꺼내본다. 이제 시계는 정확히 작동한다. 3시 17분에서 벗어나 현재의 시간을 가리킨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도 시계 3개를 고쳤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시계는 대답 대신 째깍거림으로 응답한다. 언젠가는 아버지만큼 훌륭한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간다. 가게는 조용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시계들의 소리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째깍째깍, 똑딱똑딱, 땡그랑땡그랑. 각자의 박자로 시간을 새기는 소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내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책상 위에 회중시계를 본다. 유리의 금은 여전하고 긁힌 자국도 그대로다. 하지만 그것이 더 아름답다. 상처도 세월도 모두 이 시계의 일부니까. 100년을 넘게 이어진 시간의 증거니까. 문득 딸아이가 보고 싶어진다. 다음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 가게를, 이 시계들을 보여주고 싶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빠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크면 이 회중시계를 물려주고 싶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할 것이다. 이 시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은 거창한 맹세가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 멈추지 않는 비밀이었다. 나는 시계를 다시 책상 위에 놓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은빛 달빛이 시계 표면에 닿아 부드럽게 빛난다. 금간 유리를 통과한 빛이 작은 무지개를 만든다. 아름답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야 알게 해주셔서.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째깍거린다. 변함없이 쉬지 않고 시간을 새긴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시간의 강물처럼. 시간이 멈춘다는 건 어쩌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약속, 잊고 있던 그 마음을 떠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시간 속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나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